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이보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사실 그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는데 출발선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것을 파악하는 인식이나 분석 틀은 대체로 189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제 발표의 목적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최초로 이제 보게 된 계기는 1889년에 이제 동경제국대학 내에 이제 사학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학회지가 나오면서 거기에 논문들을 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본과 청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까지 연구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몇몇 분들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제 최재석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만인시류를 비롯해서 세이마스 야스카지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나름대로 그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또 이정옥 선생님께서는 아까도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츠다소키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들을 이제 비판을 많이 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이나 아까도 나왔던 천황제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뤄봤는데 일제강점기에 초기 기사를 다뤘던 그 일본인 학자들의 특히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논리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연구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전체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감하고 분석하고 했던 것은 아직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다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틀은 이제 일본인 학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상관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것을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의 외형적 특징, 그러니까 그 사료가 진본인가, 여러 본 사이에 어느 쪽이 진본인가, 그 사료의 전승 과정은 어떤가,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자료를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자료 비교 차원에서 외적 비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내적 비판은 그 서술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신뢰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것을 역시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측면을 이제 생각해서 내적 비판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인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인식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890년대 초에 이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먼저 외적 비판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학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대체로 내적 비판보다는 자료 비교 차원에서 외적 비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본 자료와 중국 자료를 기준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평가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칸 마사토모인데 이분이 이제 삼국사기는 12세기에 나온 사료고 고사기나 일본서기는 8세기 초에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훨씬 높고 삼국사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분석적인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일본인 학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도 시대 이래에 국학자들이 봤던 생각했던 것이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은 고구려 본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다 도고라는 분은 대체로 고구려 초기에 건국이라든가 계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체로 이제 중국 측 사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를 수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츠보이 구메조는 이분은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삼국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태조왕대부터를 대체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제 위나라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나라의 판도가 부산까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낙랑군을 지배했던 그 위나라의 위군현이 한반도를 통제했다. 뭐 그러한 한반도 남부를 통제했다. 뭐 그러한 차원을 좀 더 과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국지의 한조를 많이 중시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나카미치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았는데요. 이제 고구려 초기에 나오는 이제 건국의 기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주몽은 발음이 비슷한 왕망전에 나오는 고구려의 후라고 하는 그 추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4년에 동옥저를 차지했다는 그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사는 이제 옥저조의 중국의 책의 위서에 기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는데 대체로 중국 사서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백제본기를 보면은 요시다 도고는 이제 그 2세기 후반에 이제 부태가 낙랑 침공하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백제가 그 시기에 건국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의 왕으로는 백제본기에 나오는 왕으로는 계로왕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삼국지 한조에서 이제 한예가 강성했다고 하는 요 시기, 그러니까 147년부터 188년까지 나오는 그 시기를 겹쳐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츠보이 구메조는 그 조금 내려가지고 서진말, 그러니까 3세기 말 4세기 초가 되는데 그때 남한 남부여 세력이 한강역에 있는 백제를 취해가지고 백제를 건국했다고 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380년부터 백제가 성장해서 역사 기록을 대체로 그때부터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서에 보이는 구태를 이제 그 온조와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하야시다이호는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신뢰의 기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아까 그 환영지 말에서 나왔던 그 영제 연간 시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사료집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앞에 연구자들보다는 조금 더 수용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나카미치오는 여기에 비해서 이제 3세기 중후반경에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기에 백제가 마한 50여 국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3세기 후반에 와서 성장을 한다는 그런 틀을 대체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라본기에 대해서는 이제 칸 마사토모가 6세기 초부터 신라가 중국과 그 통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만으로 보면 그 이전에 신라의 존재를 대체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요시다 도고 같은 경우는 일본과 많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타레 이사금이 이제 다파나국에서 외쪽에서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점을 축구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축구시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고요. 그 영제 이후에 아까 그 환영지 말이라고 할 때 그 영제 이후에 이제 아달라 이사금 때 외와의 교류 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기림 이사금 때, 그러니까 이게 3세기 말 4세기 초가 되는데요. 이때 신공황후가 정벌을 신라를 하면서 그 신라가
그 일본의 어마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일본 측 사료와 그 연결되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츠보이 구매주는 신뢰의 기점을 조금 내렸는데요. 이제 기림 이사금대 요때 와가지고 이제 신라가 건국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진안이 서진에 사신을 보낸다고 이제 진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기는 태강연간 그러니까 280년인데요. 그 이후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 시점은 기림 이사금대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신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카미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3세기 후반에 신라의 존재, 그 다음에 4세기 후반에 이제 신라가 전진에 사신을 보내고 하면서 중국 사료에 나오는 이 기점을 가지고 이제 신라 발전의 틀을 제시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세기까지 진안 서국의 하나였다가 4세기 후반경에 신라가 성장했다는 그런 틀을 가장 최초로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90년대 이러한 외적 비판의 특징들을 보면은 대체로 처음에는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판단하다가 점차 중국 측 사설을 끌어들이면서 양쪽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과 신뢰의 수준에서는 상당한 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신공항후 이후에 외가 한반도 남부를 정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세기 후반에 사만소국이 한반도 중남부에서 분립되어 있었고 4세기 후반부터 백제와 신라가 성장을 했는데 그것은 근거는 중국의 사서다. 이러한 틀이 이때 이제 만들어진다는 점이 이제 일단 공통적으로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적 비판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그 내적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칸 마사토모가 한왕의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왕들의 대수 그러니까 1대 2대 왕 그런 식은 문제가 없지만 세수 그러니까 부자 계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고구려 번기에 대해서는 요시다 도고가 대체로 초기의 그 계승 관계를 수용을 했고 나카미치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몽부터 5세손까지 세대당 그러니까 부자, 손, 뭐 증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세대당 시기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53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봤고요. 특히 그 재위기간이 긴 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다음 그 앞에 왕하고 사촌이 아니고 이제 몇 대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백제분기 같은 경우에도 나카미치오가 1세대 평균이 42분이 2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례가 없다고 해서 이제 대체로는 신뢰하지 않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라분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해 이사금대 활동했던 우로가 이제 있고 우로는 대체로 250년 전후에서 사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 흐레 이사금은 356년에 사망하기 때문에 부자 사이의 사망 간격이 이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록은 모순이고 그래서 내 이사금대에 나오는 우로하고 그 다음에 흐레의 아버지라는 그 우로는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비판을 보시면 대체로 외적 비판에 비해서 굉장히 개략적인 특징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비판의 종속 변수로 취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본인 학자들의 초기 기사에 대한 그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시류가 이제 고구려 건국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국 기사가 북제의 위수가 쓴 그 위서하고 상당히 공통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일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고구려 건국 기사는 이 위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편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통점이 확인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요소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빙 가능한 시점을 소수리망대부터 봤는데 이것은 좀 단정적인 것 같습니다. 찌다스오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지, 후한서, 위서하고 많이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록들은 고구려의 전설이나 신라의 지리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삼국 통일 이후에 윤색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구려 분기에 보면 역시 독자적인 요소도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보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사서에 나오는 궁 그러니까 태조, 수성 그러니까 차대왕, 백고 그러니까 신대왕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요 왕명들이 이 중국 사서에 나오는 요 이름들을 갖다 새로운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호동왕자가 최리의 낙랑국을 쳤다는 기사를 부정한다든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낙랑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거기를 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번기 초기 기사 가진 문제점을 상당히 드러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기준이 역시 중국 측 자료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요. 주몽 전설과 이런 전설들이 이제 부여의 동명 전설이 원래 별개인데 나중에 결합해 가지고 고려 초기에 이제 구삼국사 단계에서 정리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주몽부터 그 5대는 이제 역시 조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왕위계보의 기록 차이가 고구려 번기와 뭐 중국 사서 조금씩 다른데 뭐 그런 것들을 중국 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재단하는 특징이 보입니다. 백제 번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만희시류가 이제 3세기 말에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이 백제를 건국했다고 봤는데 그것은 19세기 1890년대에 나온 이야기와 같은 것이고요. 이제 근초고왕대 그리고 근구수왕대부터 역사시대에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4세기 후반에 와서 백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나카미치오의 견해를 계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키라고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신찬 성씨로 그다음에 속일본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왕들을 이렇게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왕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대, 8대, 9대가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는 8대, 9대, 10대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스에마스 야스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여 종족이 익산이나 또는 직산에 이렇게 거기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랬다가 이제 신공황후가 369년 요 연대는 일본 서기의 연대를 이갑자, 이주갑 그러니까 120년을 내려가지고 이제 수정한 연대인데요. 그때 이제 외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성으로 진출해가지고 그래서 고구려도 정벌하고 이렇게 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임나일본 부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납득하기는 절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라분기 쪽을 보겠습니다. 이만희시류가 신라의 건국은 2, 3세기로 봤는데요. 이제 그 BC 57년에 삼국사기에 건국 연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고구려 번기에 나오는 건국기년 기원전 37년과 동일한 일주가 만에서 최초의 해인 갑자년으로 설정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세기 후반에 중국과 사귄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은 역시 나카미치오 이야기와 같습니다. 쯔다소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를 세운 유민이 조선 유민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로 고조선 계통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2세기에는 한반도 남부에는 진안 지역에는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혜택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올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분기에서는 탈해대 이후부터 신라 백제 사이에 충돌 기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분은 충주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날 생각해 보면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충북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시기도
진흥왕대 이후로 보고 있는데 6세기 중엽 이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신라본기에서 이제 나오는 외 관련 기사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서기에 6세기 초중엽에 나오는 개체기 흠명기 거기에 신라와 외관 전투 기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신라와 외 교섭은 이제 임날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외가 그냥 직접 신라 동해안에 쳐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일본의 한반도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다키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태강년간 280년대 교섭을 사로국의 세력 확장 시기로 근거로 봐서 약간 그 조금 그 성장 시기를 올려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쯔다 소키치가 왜 관련 부정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가라국이 그러니까 가야가 왜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신공항우가 가야를 거쳐 가지고 가라를 거쳐서 신라를 정벌했다고 봤습니다. 역시 임날본부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약간 달라서 일종의 절충적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이마스 야스카즈 같은 경우는 그 뇌물마리칸대 이전의 정복 기사는 조작이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진한 12국이 동맹과 연합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로국 그 신라 쪽에 주도하는 그런 연합 관계보다는 이제 저쪽에 마한에 있는 진왕 그 진왕의 대외교섭 주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통합에 참여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중엽에 와서 분열이 일단락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진안 지역에 대한 영토적 지배에서 일종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 비판의 경향성을 보면은 대체로 4세기 후반에 신라가 역사적으로 출현한다 이런 것들이 대성장의 지표로 고정되어 가고 있고요. 3세기 중후반에 진안 지역의 대표권을 막연하게나마 일정하게 인정하는 그 주체는 좀 불확실하지만 그런 점들이 이제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적 비판의 심화 쪽을 보겠습니다. 그 내적 비판의 비중을 보면은 대체로 왕위 계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고구려본기에 대해서는 내적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본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부자 간의 사망 간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시류의 주장을 보면은 계로왕과 그 아들의 사망 시점이 여기에 166년과 286년에 12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자 관계에서 사망 시점은 뭐 한 5, 60년 차이가 날 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구수왕과 비류왕의 부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다키라 같은 경우는 연대 계산법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백제본기의 기사가 실제보다 좀 올라갔다, 인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운 그러니까 60 곱하기 3 해가지고 이제 180년이 인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초고왕과 13대 근초고왕 그 이름이 유사한 왕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구수왕, 근구수왕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슷한 왕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앞에 왕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년이 연장됐다고 보는 것이고 신찬성시록에 등장하지 않는 왕들은 실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백제본기의 실제 대상 역사가 180년이 이제 앞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식해 놓고서 이제 보면은 5대 초고왕부터 그 사반왕까지, 그 다음에 8대 고위왕부터 10대 분서왕까지 이제 부자 관계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왕 사이에 그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 왕대를 부정하고 운 단위로 구체적으로 연대를 제시하면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라분기에서 내적 비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인물은 이만희시 류입니다. 1세대를 요즘 상식처럼 30년으로 이렇게 가정하고서 기년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기점을 뭐 요즘에는 사실 뇌물마립간대로 많이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 진흥왕대로 봐가지고 576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세대를 올라가서 6세대를 올라가는 것은 이제 바로 흐레인 이사금의 사망을 전제로 한 건데요. 그래서 397년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뇌물마립간 흐레인 이사금의 사망년을 대체로 4세기 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로 30년씩 올라가면은 미추 이사금은 4세기 중엽, 그 구도는 이게 이제 김씨 왕계 위인데요. 3세기 말 내지 4세기 전반. 이렇게 알지는 2세기 중엽. 요 계산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로 보면 사실 맞지는 않는데요.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거서의 제기기간은 1세기 말 2세기 초인데 그런데 중국 사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또 2, 3세기로 내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약간 임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에마 교사구 같은 경우는 이제 흐레 이사금 때까지의 16왕대가 모두 조작으로 돼가지고 이제 기존 전설로 15왕을 만들고 박혁거세를 그 위에 뒀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획은 박씨왕대를 신라 하대에 칭하게 되는데 그때 기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사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뇌물왕대를 이전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다키라 같은 경우는 역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런 몇 운 인상서를 제기해가지고 특히 240년 인상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루는 내 이사금이 즉위한 병자년과 지마 이사금이 한 20년 동안 제위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지마 5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하고서 이제 같은 병자년끼리 하면은 6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60년이 인상됐다고 봤습니다. 그 좁은 이사금 즉위년과 자비 이사금의 즉위년의 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180년이 인상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기준점을 거기로 삼는지, 왜 그렇게 비교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본다면 그 중간에 논리의 매듭이 어떤 기점이 한 다여섯 군데는 끊어지는 것 같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왕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240년이 신라분기 초기에 인상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대로 따른다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297년에 신라가 건국이 되는 셈이고 대관계 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고 외하고 가야하고 관련된 왕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스 야스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성의 삼성 신라 초기의 시조 전설이 이제 병합된 소국들, 진한 소국의 일부가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년이 연장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뇌물왕 이후의 왕들을 이름을 본따가지 그 이전 왕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왕 이전을 부정하는 그런 외적인 비판에 바탕을 두고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게우치 히로시 같은 경우는 뇌물왕 이전의 몇 대손 인물 기록이 고칠부, 뭐 이사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뇌물왕 몇 대손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전의 인물들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록은 조작이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박재상은 파사이사금의 5세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의 내적 비판의 특징을 보면은 대체로 건국기년과 왕대기년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초기기사 기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제 조건이나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좀 허술하고 무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외적 비판을 조건으로 해서 내적 비판을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890년대 초기에 이제 이러한 그 초기 기사 비판은 기본적으로 외적 비판을 중심으로 했고요. 이제 일본 측, 중국 측 자료를 우선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하는 수위와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일본이 정치적으로 추구했던 한반도 침략을 지향하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옹호하진 않았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아카데미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카미치오의 연구를 계승해가지고 좀 더 확대 진전된 측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적 비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외적 비판을 전제로 내적 비판을 전개하는 측면은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것이 대체로 일종의 실증주의인데 내세운 것은 실증주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편향적인 실증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사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자리잡아서 그것은 어떤 합리성보다는 일종의 신화적인 인식으로 인식에 준하는 식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극복을 해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그대로 신빙하자. 이거 신빙론이고 대체로 일제강점기의 주장과 비슷하게 많이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수정론이고요. 그 사이에 절충을 시도한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충분히 세밀하게 엄밀하게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사가 저술된 맥락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